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가볍게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딱 띄워주시고 요게 뭐냐? 이재명 대표와 뭐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해볼 거긴 한데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조사를 한 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적극 지지한다, 지지 의향이 있다. 요거 합쳐가지고 한 41%로 가장 앞섰고 반면에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비호감 1위 이준석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진짜요? 이거 좀 대박.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김문수까지 이겨버렸어요. 홍준표 이기고. 이게 지금 갤럽이잖아요. 갤럽입니다. 갤럽은 뭐 정례조사에서 다 전화 면접으로 돌리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굉장히 정통성 있게 정확도 있다라고 보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일부의 사실관계로 전체 여론을 다 대변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조사 방식이나 조사 문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공정성 시비가 가장 덜 붙는 여론조사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뭐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범여권 주자들 중에서 뭐 전체 조사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1위지만 범여권에서도 지금 1위이거든요. 네. 그 뒤가 한동훈입니다. 범여권에서 2위나 한동훈. 그 다음이 이제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로 비호감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이 대선 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유심히 볼 만한 지표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게 그 굉장히 뼈 아픈 게 뭐냐면은 정치인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비호감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적이 많다라는 거고 리더십의 면에서는 리더십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1위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비호감도 1위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 왜 저럴까? 저게 이제 사실 보면 자업자득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준석 의원의 별명이 요즘 준성열이에요. 정말로 준성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짓이 윤석열 그 데칼코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논거를 좀 제시를 드리면 네. 뭐 당 대표 막 쫓아내고 근데 본인이 쫓겨났는데 쫓아난 방식으로 쫓아내고 내지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썩나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갈등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만은 네. 갈등을 왜 발굴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거든요. 갈등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발굴을 해내는 건데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치 행태는 발굴만 했을 뿐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려운 시국에 내란 진압이라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아무런 본인의 책임 느끼지 못하고 안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와 젠더 갈등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정치. 정말 이제 국민들이 좀 그만 봤으면 하는 그 여론, 준석열에 대한 여론이 저기에 지금 반영이 싹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로 봤을 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제3정당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사실 좀 어려웠던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비호감을 놓고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편들지 않는 이제 그 제3의 길 자체가 어느 정당에게도 어느 이념층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좋아하느냐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오란 대답을 할 것이고 그렇죠. 특히 보수에서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정당을 깨고 나와서 실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보수층에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진영 논리로서의 답변이 나와서 저런 비호감도가 탄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아니 있는 근데 이제 거고요. 그렇게 치면 중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제3당의 후보들. 근데 중도도 가만히 보시면요. 중도를 반으로 뚝 자르면 한 절반 정도는 정치에 아예 관심 자체가 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 있잖아요. 그 절반도 반으로 뚝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절반 중에서도 반은 원칙형 중도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기회주의적 중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중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원칙을 가진 중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태세를 가진 중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낙연 대표랑 손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열흘 만에 파기하고 이제 그렇죠. 와가지고 배지를 달아주고 나니까
나 국힘 돌아갈래라는 이런 모습들 음. 이런 것들이 아마 스스로 아무래도 좀 신뢰를 많이 깎아먹은 그게 이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뭐 팸코를 제가 좀 봐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펜코라는 곳이 어. 커뮤니티. 예, 이제 이준석 의원의 약간 본진이라고 해도 되지 뭐 않나요? 주요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겠는데요. 저기 2% 안에 들어있겠다. 적극 지지한다. 적극 지지한다. 아니 저 2% 써있잖아요. 2%. 아, 아닙니까? 나 잘못 봤습니다. 제가. 적극 지지한다가 2% 2%. 그리고 지지 의향하지 않는 데가 11%인 거죠. 예. 약간 요거를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비호감도 1위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보이고. 아니, 뭐 근데 있을 수 너무 있겠습니다만.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게 본인이 다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근데 저렇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세상은 그를 싫어해. 그 굉장히 속상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오셨다면은 좋아요 누르고 나가세요. 좋아요 누르고. 욕하더라도. 아니, 욕은 할 수 있는데 네. 좋아요를 누르고 나가시라. 예, 그러니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요 보도되는 것들 보면은 이런 게 또 있다 그래요. 무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는 이준석에 이어 2위다. 요런 헤드라인을 딴다 그러는데. 네. 야, 요거 언론 개혁도 우리 아, F4 F4. F4에 언론 개혁 들어가 있잖아요. 야, 대한민국 새로 고침. 네. 아, F4.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있다면 이런 제목에 만약에 언론사와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여론조사 기반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기 직전부터 해서 이런 여론조사가 돌면 네.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제목에 엮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동급의 여론 주자로서의 어떤 동급의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는 이준석 이호 2위다. 그러니까 이준석 측에서는 이재명이랑 같이 엮이는 거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목만 보고 났을 때 아 이재명과 이준석이 서로 비호감을 다투는 거면 이게 과거에 그 양자 구도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과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님? 그런 이런 식의 착시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서려 있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전체 주자로 놓고 봤을 때 여권 주자에서 범 여권으로 따지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1위인 건데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이준석이 1위, 2위가 이재명이다. 팩트이죠. 팩트인데 이거를 제목을 이준석 비호감 1등 점점점 뒤이어 이재명이라고 써도 되는데 앞에 주어가 뭐냐? 이재명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은 가능하다. 자, 이런 거는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 제목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고 음. 이준석 의원에게는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왜 유리하게 이준석 의원한테 언론은 왜 쓸까요? 그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언론과 이준석 의원과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종의 이런 유착.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숨만 쉬어도 그냥 언론이 다 받아 써줍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유리하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의문점을 좀 남긴다. 네. 그래서 뭐 언론 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좀 어떤 사안을 본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의 본인들의 의도를 넣어서 굉장히 좀 비트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네. 네, 아니 그렇게 이준석 의원 얘기도 하고 있고 언론 이야기를 또 그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네. 그 이준석 지금 의원과 관련된 허은하 대표의 의혹 제기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돈 문제 관련한 건데 당의 돈 문제. 네, 당의 돈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 우리 신인규 대표께서 뭐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은 이 개혁연구원의 돈이 5,500이 박성민 평론가가 대표로 있는 민 컨설팅에 들어갔고 그게 개혁연구원의 돈이고 그리고 정책연구비 500만 원이 또 이 민 컨설팅 직원에게 5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 김현정 뉴스쇼 거기죠? 네. 거기에 이제 박성민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했죠. 이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또 출연 계속 하고 있고 채팅창이
엄청 올라오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데 말미에 사라지는 게 중반에 아마 사라질 걸요. 채팅창을 채팅창이 내려. 사라져요. 예. 아 채팅창도 내려요. 창을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튜브 연장 방송인 거예요. 원래 본 방송이 있고 끝나고 나서 라디오 방송 다 끝나면 유튜브 연장 방송을 따로 하는데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 박성민 컨설턴트와 김윤정 앵커께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 1대1 구도의 대담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컨셉이 이제 댓글쇼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제 오른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창 같은 걸 띄워가지고 실시간 대화 내용을 아니,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댓글창 옆에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이제 소통하는 형태의 그런 컨셉의 방송이에요. 댓글창도 아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원래. 곽수산 씨 오른쪽이나 왼쪽에 댓글창이 떠 있는 거죠. 오. 제 이쪽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어. 댓글쇼가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 들어가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다가 그 댓글창에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초반에 잠깐 넣었다가요. 아예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이거 팩트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댓글쇼로 옮겨갔을 때 한 초반에 한 5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계속 댓글을 보여주다가 근데 그때도 막 5,500 계속 네,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제 그거 왜 안 물어보냐 이런 식의 이제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내려버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도 그 댓글창을 열지 않죠. 화면에 안 띄우죠. 그 마지막에 해명의 기회를 주죠. 네. 마지막에 아 그래요? 뭐 추가 질문을 하진 않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야기해 보시죠 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그 의혹의 진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를 불러놓고 해명해 보세요. 그럼 해명의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언론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 추구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남긴 그 방송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댓글창을 내리는 게 아니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내린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컨셉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불리한 주제가 나오니까 그걸 내린다? 그거는 상당한 전 언론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보다 한 이틀 전에도 김태현의 정치쇼라는 데를 또 나갔어요. 박성민 그 민컨설팅 대표가 아 그래요? 나갔는데 거기는 제가 그 댓글창을 봤거든요. 네. 제가 증인입니다. 아.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댓글창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진행자님 집에 계시는데 악플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네. 뭐 봤거든요. 네. 근데 안 물어봅니다. 안물안궁. 진행자도 묻지 않고 그날은 해명도 하지 않고 방송은 끝나버렸어요.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그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월요일에는 안 묻고 대답 안 하고 수요일에는 댓글창 올렸다가 내려주고 해명기 해주고 이거는 언론이 하는 일로서는 상당히 국민들을 위한 언론이냐 아니면 특정 어떤 뭐 주자 내지는 세력을 위한 언론으로 오해받느냐 이거 국민들이 평가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지만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언론들끼리 서로 모니터링이 되고요. 이제 음.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끼리 이제 내용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하고 야 이거 너무 열받지 않아? 이거 너무 화나지 않아? 왜 언론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아? 해야 되는데 왜 이 프로그램 이걸 하지 않아? 난 믿었는데 너무 나 실망스러워. 구취할 거야. 막 이제 구독 취소할 거야. 이런 여론들이 커뮤니티마다 또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좀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거기는 이제 패널 구성이 김웅 의원이라든지 혹은 박성태 전 앵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박재홍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고 게스트가 나오면 함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예. 나왔는데 맞아요. 김웅 의원이 불편한 질문도 가감없이 할 수 있게끔 잘했네요. 천하람 의원한테 그렇죠. 그래서 잘했네. 뭐 의혹들을 좀 해소할 수 예. 있게끔 이제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저는 CBS 한판 승부 칭찬해드리고 아니, 싶네요. 언론의 사명을 다 한 거죠. 그건 잘한 거죠. 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부 프로그램에서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의혹을 뭐 덮으려는 오해를 받거나 뭔가 묻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박성민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MIN이죠. 민 컨설팅이니까 그 회사로 개혁신당의 공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그 지급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잘 안 되거든. 설명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넘어갔는데 박성민 평론가라는 분은 늘상 얘기를 해왔어요. 나는 개혁신당에서 돈 안 받는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과거에 1년 전에도 비슷한 의혹 제기됐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돈이 갔네.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이 갔으면 과거 발언에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저 같으면은 야 이거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떻게 해명하냐면 민 컨설팅, 그러니까 주식회사 MI 안에 돈이 들어온 건 맞아. 근데 본인은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안 받으면 에이, 됩니까? 자기가 10원 한 장 안 풀었잖아요. 자기는 1원 한 장, 10원 한 장 안 받았다는 건데 아니 자기가 운영하는 대표인 회사로 돈이 들어왔잖아. 그럼 그 회사로 용역을 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그건 정말 국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해명 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박영식 평론가께서 이제 언급해주신 어제 그 한판 승부 박정희 한판 승부에 천하람 의원 나가가지고 질문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박재홍 앵커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네. 홈페이지 관리 발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사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 어떤 입장이냐? 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인규 그 변호사께서 주장하는 게 그리고 허은하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의혹 제기 홈페이지에 들어간 돈, 정책연구비, 개혁연구원에서 나간 돈 이렇게 약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홈페이지 관리 발주 과정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천하람 의원의 발언을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거를 이제 같이 천하람 의원과 토론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두 분이 없지만 네, 없지만. 자리에 없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무분별한 고발하는 거 일단 유감스럽고 당의 회계 업무 다 선관위에 보고가 되고 사후적으로 검증도 받고 다 공개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의혹 제기도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그리고 연구원장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얼마가 넘으면 무조건 경쟁 입찰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사전적으로 보고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반박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절차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건 제가 뭐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이 뭐냐 당의 돈입니다. 이준석 의원 개인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개인 돈을 갖다가 맘대로 썼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지금은 당의 돈, 세금 그리고 연구원의 돈, 세금, 공당의 돈이에요. 그럼 공당의 돈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을 위해서 신의 성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자의 신실 의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표자, 원장이라는 사람이 내지는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가 당의 돈인데 이거를 대표라는 개인과 가까운 사람 아니면 개인이 내가 어떤 사람 누구 주고 싶어 어떤 사람 용역을 그래서 돈을 마구 준다면 그걸 뭐라 부르냐? 그걸 배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먹으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조금을 타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도 형식을 갖춰서 외관은 갖췄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잘못됐다. 돈을 빼먹기 위한 의도로 외관만 갖췄다. 그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기, 횡령, 배임이 재산범죄인데 이거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이러잖아요. 선관위에 보도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선관위가 수사기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는 형식적 보고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이 됐잖아요. 네. 고발을 통해서 요 범죄 혐의가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이제 가려져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공당의 돈을 특수관계인에게 줬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면 안 된다.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따질 부분은 굉장히 많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천하람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요. 네. 근데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계좌를 열어봤고 이해 당사자 특정인들이 나왔고 특수관계인 점을 지금 묻고 있는데 얼마나 더 그럼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면은 뭐 박성민 그 대표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취향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녹취가 나온다든지 뭐 영상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준석 의원의 회사를 맡긴 사람 류모 씨의 회사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의혹 제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이제 정리를 좀 쉽게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절차상 뭐 이제 적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뭐 절차와 과정은 아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결과값 자체가 우리는 어쨌든 용역을 맡긴 거고 돈을 주었다. 그리고 개혁연구원에서 직권을 가지고 연구원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컨설팅 맡겼고 컨설팅을 받은 거다.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정당한 공천 과정을 거쳐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었다. 끝. 결과값은 그냥 공천이에요. 공천 됐어요. 그러면 공당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야, 좋은데. 그 절차와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장사가 있거나 비선의 개입이 있거나 시스템을 유린하고 공당의 업무에 피해를 끼쳤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까지 넘어간 거예요. 네. 결과값과 실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문제 삼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미 드러났고 의혹 제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원래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을 보다가 답답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단순해요. 그런데 굉장히 빙빙 돌고 또 하나 천하람 의원도 이 인터뷰에서 그 라디오에서 당규에 규정이 있냐 그랬더니 당규를 확인을 안 해봤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그거 초과로 돼 있냐 그랬더니 그것도 확인을 못 해봤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확인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요일에 이준석 의원이 출연하신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확하게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초과일 거다. 맞아요. 그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의원이 어차피 개혁연구원 독립회계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어제 천하람 의원은 한판 승부 출연해서 당원 당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할 텐데 5천만 원 초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지 못해봤다. 그러면 지금 대주주라고 부르는 이준석 의원과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천하람 의원은 지금 방송을 출연하시는데 규정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출연합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통장 사본까지 개혁연구원 통장 사본을 프린팅해가지고요 준비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천하람 의원이 네, 근데 왜 당규는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방송을 준비하는 태도나 자세가 이 정도로 갖춰져 있다면 당원 당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럼 당원 당규 공개하면 되죠. 당원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당규는 공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당규를 계속 문제 삼는데 당규를 확인해 보겠다,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수사님 질문. 아니 그렇죠. 하나만 더 네. 이렇게 할게. 근데 또 천하람 의원이 뭐 집단지도 체제 얘기할 때는 또 당원 당규를 또 엄청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당원 당규를 쓰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을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그거고 저는요 당원 당규 위반 제가 하나씩만 그냥 네. 지적할게요. 뭐 네. 많은데 하나씩만. 홈페이지는 당의 사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당 중앙당 사무. 그럼 중앙당규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라. 3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써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근데 1억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월 1,100만 원짜리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1억 좀 넘는 돈이죠.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홈페이지 관리 용역 업체를 하는데 당원 당규를 위반했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원 당규 위반 사안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는 말이 안 맞고 개혁연구원은 별도 법인인 게 맞고 거기 내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당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연구원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규 12조에 원장은 이준석 의원이죠. 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네. 단서로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5,500만 원 당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중요 사항을 원장이 결재를 했어요. 운영 사항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허은하 의원 모르겠다는데 최고위원회 의장이 모르겠다는데 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사후 보고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뭐 내란 났습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보 양보해서 네. 긴급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후 보고에서 추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인도 안 받았어요. 이거는 계좌를 열어봐서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니 개혁연구원 5,500만 원. 5,500만 원. 홈페이지 관련된 거는 당규 위반이고 아하. 그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입찰 안 붙인 게 당규 위반이고 이준석 의원이 민컨설팅에 줬다라는 5,500은 연구원인데 당규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보고를 사전에 하게 돼 있고요. 긴급할 때에만 사후에 보고해서 승인 얻을 수 있는데 긴급하지도 않고 긴급하다 하더라도 추후 승인을 안 얻었단 말이에요. 발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당원 당규를 다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당원 당규 잘 모르겠고 알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한 건 뭐냐? 투명하지 않고 절차대로 안 했습니다. 그 은밀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배임에 대한 고의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하니까 상당히 좀 적합한 해명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럼 네. 이준석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방어를 할까요? 사후에 이제 보고하려고 했다. 근데 보고하려고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나오려나?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허은하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 측에서 1대1 토론을 제안했고 자신 없으면 2대2라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는데 그래 토론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 하바드에서 토론 100점 100승이거든. 아 진짜 100점 100승. 이준석 의원이 비호감도는 높지만 네. 진짜 토론 1등 100점 100승. 네, 네.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이게 곽수산의 개혁 라이브냐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일단 정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이준석 의원이 입장을 내신 게 있어요. 성남시 난임센터를 방문하셨는데 네, 아 여기에서 대선 행보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허은하 전 대표와의 토론을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인데 당내 상황은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이상의 말을 보탤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이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용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책이나 당원과의 소통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고 당 차원의 이제 조기 대선을 돌입하기 위한 그런 공식 입장으로 저는 읽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조기 대선이라고 한다면 부동의 대선 주자 1위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대선 주자는요 본인들이 과거에 하신 말씀처럼 무한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몇 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혹은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텐데 그 하셨던 말씀을 되돌아보시면 검증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게 불편하게 뭐 이런 지적들을 왜 쓸데없이 하느냐라고 지지자 여러분들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고 대선 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혹이든 검증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개인 사까지도 검증을 했잖아요. 개인 사까지도.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건 개인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공적인 문제입니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뭐 이준석 의원은 일단락됐다라고 하지만은 무슨 일단락이 돼요.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제 고발해서 고발장이 엊그제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인재 시작인 논의이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나 황교안 대표한테 토론 신청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맞다. 정직하게 대선을 나가겠다라고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묻는 말에 답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론을 배웠잖아. 네. 100점 100승인데 왜 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뭔가 숨길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떳떳하니까 토론을 하면 되는데 토론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조차도 말을 돌린다는 것은 이 굉장히 지금 뭔가 좀 다급한 거 아니냐. 아니, 저희가 하나만 예상해 볼까요? 네.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어떤 인터뷰가 이럴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개혁연구원의 정관 내지는 개혁신당의 당규 이거 그냥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라이브 인터뷰에서 하셨던 5,500만 원 초과 일걸 라는 부분이 실제 맞는지 확인하면 그것도 되는 잘 것이고요. 모르더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잘 확인을 몰라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의혹에 대한 설명들을 자료와 근거로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런 건 투명하게 앞으로 공개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수산시 이해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중앙당에서 홈페이지 준 거 네. 용역입니다. 용역. 이거 당규 적용됩니다잉. 네. 요거는 우기지 마세요. 네. 이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규 5천만 원 이상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나와 있어요. 개혁신당의 당. 개혁신당 거. 그리고 어느 당이든 다 그러고 네.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왜 큰 돈이니까. 공금이니까. 아니, 공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연구원 요거는 아까 제가 당규 요거는 연구원 당규입니다. 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사후를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에 보고해서 승인받게 돼 있는데 승인도 안 얻고 이거는 그냥 오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자꾸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을 하라. 자꾸 말 돌리지 마. 만약에 이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됩니다. 이 당규가 본인들에게 유리했으면은 공개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남죠? 보십니까? 아니 이미 집단 지도 체제 엄청 우려먹죠. 아. 본인들 유리한 당규는 또 빼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책위 의장 자르고
아니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또 당원 당규 엄청 공부해. 그러니까 편향된 공부죠. 그러니까요. 편향된 인용이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다 할 거면은 그냥 시원하게 다 공개하는 게 맞고. 아니 세상에 어느 당이 당원 당규를 당헌만 공개돼 있어요. 당규도 공개 못하는 당이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의원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언급을 하면서 간단하게만 의견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지금 뭐 아까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첫 번째 현장 행보로 난임센터를 찾은 거고, 그런데 또 한 뭐 일간지에서는 이준석이 지역구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실도 항상 방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는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그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조금 다른 데로 시각을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깔끔하게. 시선 돌리기는 맞죠. 네. 과거에도 명태균 이슈 막 나올 때도 뭐 오빠 카톡으로 뭐 시선을 돌린다든지 항상, 그리고 그 최근에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 막 문제 제기될 때 당내 내홍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조기 대선 출마해 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패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윤석열 쪽에서 홍장원과 곽종근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할 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제안하면서 문제를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난임센터를 가고 뭐 다 좋아요. 수거 대상이라는 식의 굉장히 이런 좀 뭐랄까 시선 돌리는 문구들을 올리는 건 좋은데,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명태균 의혹이나 당내 의혹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본질은 더 따라붙는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평론가님 뭐 제가 앞에서 이준석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면 뭐 이제 다 앞서서 신인규 변호사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첨언할 건 따로 없습니다만은 이 난임센터가 이제 그 대권 주자로서의 첫 행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2030 여성층을 또 겨냥하면서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타겟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준석 의원께서 보여주신 정치 중에는 남녀를 가르는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선 주자가 이제 되시고 나서 이제 과거에 대한 또 희석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난임센터를 방문하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뭐 수거 대상으로 찍혔다라는 부분도 뭐 안타깝고 우려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대중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의 정치와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대선 주자의 행보를 잘 비교해 보시면서 달라진 거는 달라질 대로 또 평가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왜요? 뜨거워요? 아깝네. 왜요? 아까 펜코에서 지금 한 명 온 것 같았는데 나갔어요? 좋아요 누르고 나가라. 김뭉이라고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다가 딱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가셨어요? 그 타이밍에 지금 딱 정리하고 계실 때 여러분 갑니다. 신인규랑 노세요. 빠이 하고 가버렸네요. 수준 잘 봤다면서 신인규랑 노세요. 한번 그 놀아드릴 그네 한번 태워드리려 그랬더니 저 요즘에 이제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시면 답변도 많이 드리곤 하는데. 아니 더 대화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네. 아깝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면은 꼬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면은. 여러분들 안타깝네요. 저희가 정리하는 사이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 또 대응을 같이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정말 박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거 화이팅. 저희가 그거 바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같이 읽으려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어마무시하고 근데 내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노상원의 수첩 내용과 더 추가로 이게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더 나올 수가 있나 싶어요. 일단 500여 명의 수거 대상이 적혀 있고 이 체포 명단에는 뭐 추가적으로 유시민 작가도 포함이 됐고 김재동 씨도 들어가고 차범근 감독도 이거 들어가 계세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 북한 활용 그리고 수용 시설 폭파 이거 처리 방식에 대한 것도 끔찍해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라는 식의 상당히 좀
조롱 내지는 좀 재미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좀 가벼운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수거한다. 결국에는 목숨을 빼앗고 그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을 수거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내란의 그 잔혹함, 이 친위 쿠데타의 그 아주 잔인함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그 수첩의 내용 아닌가. 여기에 이름 올라간 분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의 이 끔찍했던 내란 시도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그 내란 잘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에.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다.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땅에 다시는 발 못 붙이도록 우리가 정말 이건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명단의 면면을 보고 제가 느낀 게요. 원래도 이 500명의 명단 기사가 나오기 전에 네. 노상원의 이 수거 대상들에 대한 이제 얼개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네. 오늘 같이 이제 차범근 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 계엄이 왜 선포가 됐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론적으로 사적 계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감정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사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차범근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재판에 이제 탄원서 선처를 해달라라는 것을 그래서. 넣었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사람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다면 그 정리의 방식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끔찍한 방법들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 사적 계엄이라는 것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 저희가 정치 라이브에서 다뤄봤습니다만 박수 안 쳐줘가지고 예. 등 돌리고 피켓 시위하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뚜껑 열린 곳이 거죠. 그러니까 존중의 공간인데 대통령으로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 모욕을 준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원인으로서 강변이 됐다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윤석열의 사감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막후에 있는 저는 뭐 김건희 씨의 감정도 동일하게 반영된 그런 비상계엄 선포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제 우리가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그러니까 경비계엄, 이 계엄 선포권에 대해서 전 아예 정말 폐지를 공약으로 한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도자가 들어갈지 모르고 윤석열이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수틀리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군을 동원해서 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세운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계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권한을 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저는 계엄까지도 이 부분만은 저는 꼭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 중에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일했던 뭐 차관급 이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는데 문재인과 그 일당으로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윤석열도 사실 문재인의 일당. 검찰총장을 지낸 건 맞죠? 그렇게 팩트, 따진다면 팩트. 예리한데요. 노상원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언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엄 끝나면은 노상원 씨가 윤석열한테 그 조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아니, 근데 이 계엄이라는 게 저는 참 그래요. 윤석열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탄핵 결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헌재 이야기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 파면과 조기 대선까지 하면은 지금 12월에 이어서 3월 대선까지 하면 5월, 6월 반년이 대한민국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됐죠. 마비가. 진짜 반년을 이 과정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주식 지금 다 박살나 있죠. 전 거기서 굉장히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모두의 마음이 같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그리고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대응을 아예 못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대내외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넘게 그렇죠. 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서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눠져야 될 이 짐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 이 어쨌든 수첩 안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 삼선 개헌.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통이 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후계자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가 되는 것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친위 쿠데타의 세계사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헌법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독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의 이 계엄 선포가 이제 성공이 되고 내란이 성공되고 나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후계자가 누구일까라는 것까지 후계자를 언급을 했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좀 소름 끼치고요. 저는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혹은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집단지성화돼서 이 의견을 모았던 사람들 중에 과연 후계자를 누굴 꼽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통일 대통령 김건희 씨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로 합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으로 쫙 한번 올려주시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영부인이 뭐 선거에 나간 역사는 없습니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게다가 지금 2025년 현재에서는 계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현실 정치에 출마를 하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된다는 거 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독재 체제 하에서는 후계자로 김건희가 국가 원수가 되는 건 가능한 일이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